예,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 4가지 중에서 세 번째인 원천세입니다. 앞에 영상들에서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자가 무조건 꼭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이었고요. 부가가치세는 과세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아니면 법인 사업자한테 특히 중요한 세금이었죠. 그럼 오늘의 주제인 원천세는 어떨까요? 이 원천세도 모든 사업자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업자가 원천세를 잘 알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직원이 있어서 급여를 주는 사업자. 이때 여기서 직원은 정직원, 계약직, 일용, 알바,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있는 사업자한테 원천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업자가 직원한테 급여를 주기 때문인데요. 이 직원의 급여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지출을 하는 거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벌어들이는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득세를 직원한테 직접 신고하라고 하면 제대로 신고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세금 신고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조그만 식당 같은 데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이거를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접 신고를 하고 그러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사업자한테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자 너는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직원한테 월급 준 거를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이 원천세 신고를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원의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그 직원한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직원한테 급여를 줄 때는 원래 그 직원이 내야 되는 그 소득세만큼을 원천징수를 해서 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게 바로 직원의 원천세인 거죠. 만약에 급여를 줄 때 원천세를 안 빼놨다.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냥 200만 원 다 줬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비용 처리하겠다고 인건비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까지 사업자가 다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사업자한테 있는데 사업자가 그거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인 직원한테 월급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200만 원의 원천세가 대충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2만 원을 빼고 198만 원만 주고 이걸로 이제 원천세 신고를 월급 2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 2만 원 뺀 거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사업자가 200만 원을 인건비로 썼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200만 원에서 2만 원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급여가 커질수록 누진제라 원천세 부담도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급여가 이렇게 200만 원 정도로 낮을 때는 사실 원천세보다는 4대 보험료 부담이 훨씬 커요. 4대 보험료는 이제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직원이 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17만 원 정도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사업자가 또 내줘야 되는 게 21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면 원천세 2만 원 하고 4대 보험료 17만 원 정도를 빼서 직원한테는 이제 181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한테는 대략 38만 원 정도 4대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죠. 그래서 그걸 내야 됩니다. 결국은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총 221만 원 정도가 되고요.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다가 퇴직금까지 고려를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얘기가 조금 샜는데 직원을 쓰려면 인건비에 대한 이 정도 어떤 비용에 대한 감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대 보험료까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대 보험료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4대 보험료도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천세랑 되게 비슷하죠. 아무튼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해야지만 내가 지급한 월급 200만 원, 내가 지급한 그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원천세 신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원천세를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였고요. 그리고 원천세를 알아야 되는 두 번째로는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에요. 이거를 프리랜서라고도 하고 또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한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할 때는 이분들이 이제 사업자 번호를 등록한 그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개인이니까 당연히 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결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급한 비용을 이제 금액을 비용 처리 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원천세 신고는 아까 그 직원한테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직원한테 급여를 주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거는 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니까 이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라고 하고요. 프리랜서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프리랜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가져가는 이 돈은 사업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이때 주는 원천세는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3.3%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이건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랑은 이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까 근로소득은 이제 급여가 커질수록 원천징수할 그 세율도 점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4대 보험료도 이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랬는데, 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이런 부담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사업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냥 어떤 개인한테, 그러니까 어떤 프리랜서한테 우리 매장 청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일이 끝나고 1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원천세 3.3%인 33,000원을 빼고 96만 7천 원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소득 100만 원을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의 소득세 33,000원을 내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를 해준 그 프리랜서는 소득이 100만 원이 잡힌 거고요. 그에 대한 세금 33,000원을 저를 통해서 낸 거죠. 만약에 프리랜서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그 프리랜서는 실지급액으로 이제 66,000원 빼고 193만 4천 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 근로소득자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이제 181만 원 정도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받는 금액도 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 2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200만 원에서 이제 원천세 내고 나머지 주면은 비용 처리까지 다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자한테 줄 때는 이제 4대 보험료까지 다 내주면은 221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프리랜서한테는 200만 원만 딱 주면 끝나니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그럼 당연히 이제 직원보다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하는데 제약이 좀 있어요. 일단 프리랜서는 그 사업자의 관리 감독이 없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계약을 하기에 따라서 이제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이제 4대 보험료가 결국은 프리랜서한테 다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뭐 합의가 좀 잘 되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하면 뭐 그거나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판례를 보면 프리랜서한테도 퇴직금까지 이제 지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면 되겠죠. 아무튼 얘기가 또 샜는데, 프리랜서에 대한 개념도 이제 원천세를 얘기하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사업자가 원천세를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경우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뭐 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으니까 뭐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로 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00만 원의 소득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1,000만 원을 애초에 사업 때문에 빌린 거니까 이 이자로 지출한 이 100만 원도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이제 이자 소득은 원천세가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7.5%예요. 이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줘야 될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는 72만 5천 원만 친구한테 직접 주고 내가 이거를 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이자로 줬습니다 라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이 친구의 이자 소득세 27만 5천 원을 납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원천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 원천세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원천세라는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올렸던 영상에서 세금의 종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 이렇게 총 2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그 원천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세라는 것 자체가 세금의 한 종류는 아니에요. 근데 또 홈택스 그 신고 납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뭐 증여세 뭐 이런 세금들 사이에 원천세가 떡하니 원천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또 원천세도 여기 있는 다른 세금들하고 똑같이 뭐 하나의 세금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운데 잘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다 세금의 한 종류인데요. 원천세는 세금의 종류는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천세는 그 사업자가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자가 내야 되는 그 소득세를 사업자가 미리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세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의 소득세인 거죠. 그래서 그 소득세를 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원천세라는 거는 세금의 한 종류는 아니고요. 그 원천세는 누군가의 소득세를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해서 대신 내주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원천세가 어떤 건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천세 정리를 끝내면 아마 계속 또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원천세라는 게 소득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천세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이게 뭐가 뭔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떨 때는 3.3% 떼라 그러고 어떨 때는 2.97% 떼라 그러고 또 어떤 거는 15.4% 떼는 것도 있고 뭐 27.5% 떼는 것도 있고 뭐 20% 떼는 것도 있고 30% 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표를 보고 이렇게 원천세 떼라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천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소득의 종류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그 각각의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필요한 원천세가 어떤 건지만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 헷갈릴 게 없겠죠. 그래서 먼저 소득의 종류를 다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종합소득세를 정리할 때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득세법에서는 그 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내용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여기 개인사업자한테 중요한 원천세를 그 녹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 중에서는 갑종근로소득하고 일용근로소득 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소득 중에서는 인적용역사업소득 그러니까 프리랜서한테 일을 맡길 때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소득도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만 잘 알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각각의 과세 방법을 정리를 했는데 요거까지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오른쪽에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해서 따로 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이게 뭐 어디에서 분리를 하는 거냐면 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리과세는 한번 이렇게 세금을 내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일용근로소득이 이 분리과세하고 비과세를 설명드리기 되게 좋은 예인데요. 일단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이 10만 원일 때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0만 원일 때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1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원천세 신고만 하면 돼요. 납부할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이 깔끔하게 그 서로 세금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사업자도 이제 끝나는 거고 소득자도 그냥 10만 원 받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끝나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4대 보험료는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 4대 보험료를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 여기서는 이제 원천세만 말씀드리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고, 일용근로소득이요. 일용근로소득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2.7%,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여기에 포함하면 2.97%만 내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과세니까 소득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2.97% 세금만 내면 원천세 낸 걸로 세금이 끝나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해서만 그 2.7%, 그러면 1,350원이거든요. 이게 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소득세에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지방세 10%, 135원까지 더해서 총 1,485원을 원천 징수하고 15만 원에서 요거를 뺀 14만 8,515원만 지급을 하면 이걸로 세금 계산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4대 보험료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있으면 이제 그거까지 빼고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당이 13만 7,030원일 때까지는 소득세가 없어요. 그냥 그거 다 13만 7,030원 다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틀 이상을 일해서 원천세가 1,000원이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원천징수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고요. 이제 갑종 근로소득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이제 갑이 있으니까 을도 있겠죠. 여기 을종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 기관이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아니면 뭐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뭐 이런 데서 급여를 지급하는 거를 을종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을 쓰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다 이 갑종 근로소득을 받는 갑종 근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뭐 그러면 알바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단시간 근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뭐 있었는데요. 이 소득세법에서는 뭐 근로자를 뭐 알바니 단시간 근무자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없고요. 그냥 일용근로자하고 상용근로자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자, 끝입니다. 이렇게만 구분을 하고요. 나머지 뭐 건강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뭐 이런 데서 또 이거를 뭐 1개월 미만 근무자, 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무자,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해놔갖고 되게 헷갈리는데, 이런 거는 다 소득세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요.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그냥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냐,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냐,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갑종 근로소득이 상용이고 여기 일용근로소득이 일용이에요. 여기 갑종 근로소득을 보면 일단 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몇 가지 비과세 항목이 있어서 요거는 빼고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요건 비과세니까 빼고요. 갑종 근로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소득, 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뭐 이런 다른 종합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종근로소득자들은 과세기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기들의 소득세율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12월달 월급까지 다 받고 나야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소득이 얼마인지가 확정이 돼서 소득세율이 딱 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득세를 책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원천세는 그 전에 매달 걷잖아요. 아직 세율이 확정도 안 됐는데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충 걷는 거예요. 대충 걷는 건데, 이게 또 사업자가 마음대로 막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뭐 월급이 얼마일 때는 원천세를 얼마씩 딱 걷어라 라고 이렇게 정해준 기준이 있고요. 그 정해놓은 기준이 바로 간이세액표예요. 여기 잠깐 그 간이세액표의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잘 보이죠? 여기 제가 일단 월급이 200만 원일 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공제가족수라는 거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1이고 한 명만 있을 때는 2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월급이 200만 원일 때를 보면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이제 걷어야 되는 원천세가 19,520원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원천세가 점점 줄어들다가 여기 공제가족수가 5명이 넘어가면 원천세가 아예 없어지죠. 요거는 이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월급을 줄 때는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보고 원천세를 공제한 다음에 급여를 주면 되는데, 거기다 이제 4대 보험료까지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그 월급 계산기를 그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요거 잠깐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테두리 칸에 이제 근무 조건만 입력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이제 공제해야 되는 원천세랑 4대 보험료 이런 게 전부 다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실지급액, 실제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계산은 뭐 요거 쓰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받아서 쓰시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갑종 근로소득자는 아직 내야 될 소득세가 확정이 되기도 전에 소득세를 대충 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세를 떼서 내지만 뭐 그걸로 세금 계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해 3월달이 되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요 연말정산까지 사업자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연말정산까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아무튼 3월달이 되면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번 거, 쓴 거, 뭐 공제받을 거 이런 것까지 다 정산을 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근로소득세를 확정을 하고요. 그거보다 내가 이제 원천징수한 게 많으면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게 적으면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요거를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고 요 연말정산분에 대한 납부까지 다 해야 돼요. 만약에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자만 있어요. 다른 소득은 없어. 그러면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3월달에 이 사업자가 연말정산 해주는 걸로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 근로소득 외에 뭐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이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근로자도 이 5월달에 3월달에 연말정산 한 거랑 묶어가지고 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 용역.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로 이제 보통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프리랜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건 좀 안 좋죠. 그리고 누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뭐 이것만큼 편한 게 없죠. 원천징수하는 것도 이제 지방세 포함해서 3.3%만 떼면 되고 사업자한테 4대 보험료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프리랜서한테 2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내 주머니에서 200만 원만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고 이때 산출된 금액이 이제 3.3%씩 원천 징수한 것보다 많으면 더 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적으면 이제 다시 돌려받고 그런 건데, 이렇게 산출된 소득을 근거로 해서 또 이 프리랜서한테 건강보험료도 부과가 되고 국민연금도 이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지급하는 거는 사업자는 되게 편하고 좋은데 이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에 대한 것도 이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퇴직소득은 이거는 또 분류과세라고 또 따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분류과세라는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요 두 가지 소득은 이 소득 자체가 뭐 한두 달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 소득 자체가 이제 뭐 수년에 걸쳐서, 길게는 막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까지 고려해서 그 소득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이제 똑같아도 그 기간이 길면 세금을 좀 적게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 잘 만들어 줬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카페에도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뭐 입사일, 퇴사일, 그리고 퇴직금 지급일, 그리고 퇴직급여액, 뭐 이런 정도만 입력을 하면 요 다음 시트에 이렇게 쭉쭉쭉 내역이 나오고 마지막에 원천 징수해야 될 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퇴직금에서 요 금액만 빼서 지급을 하면 되고요. 이 원천 징수한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분류과세니까 이렇게 원천세 낸 걸로 세금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사업하면서 필요한 원천세는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언제 어떻게 내는 건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지급명세서라는 것도 꼭 내야 되는데 이 지급명세서는 또 언제 어떻게 내는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천세 신고 납부 일정은 이렇게 돼요. 이 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사업자의 세무 일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카페에도 이렇게 올리고 영상으로도 만들었던 표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그 원천세 신고 납부 일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그 매월 신고를 해야 돼요. 기한은 이제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월급을 줬거나 아니면 일용급여를 줬거나 아니면 뭐 이자를 줬거나 뭐 프리랜서한테 이렇게 급여 돈을 줬거나 뭐 그러면 그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그 10일까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야 될 세금이 없어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를 비용으로 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천세 신고를 그 매달 하는 게 뭐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걸 매달 신고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반기별 신고라는 걸 신청해서 그 6개월에 한 번씩만 그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하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고요. 매년 6월하고 12월 달에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7월 달부터 매달 신고를 하지 않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원천세 신고를 1월 달에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원천세 신고를 한번 해보면 내가 뭐 총 얼마를 지급했고 그래서 원천세가 얼마다 뭐 이런 내용만 있고요.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했는지 요 내용은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여기 표의 오른쪽을 보면 여기 일용근로자만 3개월에 한 번씩 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1년에 한 번만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1, 2, 3월에 지급한 거는 4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4, 5, 6월에 일한 거는 이제 7월 말까지, 그리고 7, 8, 9월에 일한 거는 10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10, 11, 12월에 일한 거는 1월 달에 내는 게 아니고 2월 말까지 내야 돼요. 이건 아마 1월 달에 부가세 신고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아무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고, 이 나머지 중에서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까지 내야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거랑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택스에서 그 신고납부에 원천세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주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신고하는 소득의 종류를 고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고요.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만 체크를 하면 되고, 또 프리랜서한테 지급한 게 있으면 사업소득도 체크를 해야겠죠. 저는 여기 이자소득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이렇게 맨 위에 근로소득 지급한 거를 먼저 적는 칸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누구한테 얼마씩 줬다 뭐 이런 거 적는 건 없고요. 총 몇 명한테 총 얼마를 줬고, 그래서 총 세금이 얼마다 라는 내용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비과세 항목이에요. 여기 총 지급액에 비과세 항목을 뭐 포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 많이 지급하는데 이 두 가지는 여기 포함을 안 하는 거고요. 다른 비과세 항목 중에서 이제 포함 여부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한글 파일은 저희 그 카페에,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원천세 정리해 놓은 글에 첨부 파일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게 소득세예요. 여기 소득세는 지방세는 포함하지 않은 그 순수한 소득세만 넣는 거예요. 지방세 뺀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월달이 되면 직원들 연말정산을 해주고 급여를 이제 정산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그렇게 연말정산하고 이제 그거를 원천세 신고할 때는 여기에 그 연말정산 내용까지 다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일용근로소득을 보면 이건 제가 대충 적은 건데 지금 5명한테 200만 원을 줬다고 적었고 세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10만 원, 일당 10만 원이 안 넘으면 비과세니까 이렇게 소득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거, 그리고 이자소득 원천징수한 거 적는 게 있어요. 이건 아까 사업소득하고 이자소득까지 체크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해당되는 거 입력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신고서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통 일반적인 그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만 있으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원천세 신고가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저는 아까 그 이자소득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신고서 부표라는 거를 여기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면 이제 원천세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는 총 몇 명한테 총 얼마를 줬다 라는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씩 줬는지는 또 지급명세서라는 걸로 제출을 해야 돼요. 이 지급명세서 제출도 홈택스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신청 제출 화면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있고, 또 여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있어요. 먼저 일용명세서 제출하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인적사항하고 또 월별로 며칠 일하고 또 얼마씩 가져갔는지 적는 게 있죠. 그래서 일용근로자한테 지급한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 건데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여기 신고납부에서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가면 여기 정기 제출하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고 보면은 여기 참고로 여기 지금 날짜가 3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는 올해 3월 10일이 이제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인 12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건 안 쓰고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작성 제출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게 나오고, 이거 입력하고 넘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직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급여 지급한 거를 입력하면 돼요. 여기 근무처별 소득 명세에서 위에 주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한 거를 적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우리 사업장에서 지급한 걸 적는 거고, 그리고 아래에 종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작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그 원천세 낸 게 있으면 그거를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그 내용을 여기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자료를 필요하면 받아놔야겠죠. 그리고 여기 주현의 작성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지급한 거를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비과세 항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거는 이제 안 넣는 거고, 기재해야 되는 것만 따로 확인해서 넣으면 되고요. 요건 이제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원천세 정리해 놓은 글에 한글 파일로 첨부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인적사항하고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입력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 요거를 하려면 이제 근로자한테 자료를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근로자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기 조회 발급 화면에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이 있죠.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 왼쪽에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이제 바로바로 조회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를 이제 받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원이 이제 홈택스를 할 줄 알아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해오면 좋은데, 만약에 이거를 못하는 상황이면 여기 오른쪽에 팩스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방법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까지 다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잠깐 살펴보면, 뭐 여기 신고 제출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정도만 입력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간단해요. 참고로 여기 업종 구분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하면 되고, 이게 좀 애매하면 여기 기타 자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하면 원천세 신고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원천세가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이 원천세는 저도 그랬고, 저희 카페에 질문 주시는 다른 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게 되게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에 프리랜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뭐 소득의 종류도 말씀드리고, 뭐 이러면서 얘기가 좀 새고 내용도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도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보시면서 혹시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드디어 그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 4가지 중에서 마지막 그 4대 보험료를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오늘도 사업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